황금보검은 1973년에 발굴됐습니다. 발굴될 당시에 국내 학자들뿐만 아니고 외국 학자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 그랬냐면은 이 황금보검이 신라의 다른 칼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생긴 보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작 방법도 좀 다르고, 그래서 이게 과연 신라에서 만들었는지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 황금보검이 발굴된 곳은 대릉원 동쪽에 있는 길입니다. 계림로라고 하는 곳인데요. 계림로를 새로 내면서 무덤들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림로 14호라고 명명된 무덤에서 이 황금보검이 발굴됐는데요. 이 무덤은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추가장이 안 되는 무덤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발굴했을 때는 이 무덤에서 한 명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더 연구를 해보니 치아가 두 사람분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치아의 양쪽에 귀걸이가 발견이 됐고, 그래서 귀걸이도 두 쌍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검 외에도 또 칼이 한 자루가 더 있었습니다. 긴 신라 칼이었는데요. 그 결과 이 무덤에는 두 명의 사람들이 묻혔구나를 알게 됐고, 한 사람은 이 황금보검을 허리에 차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신라의 큰 칼을 허리에 차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치아를 봤을 때 젊은 사람이었고, 가는고리 귀걸이와 허리에 칼을 차는 경우 한국 고고학에서는 이제 남자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젊은 남자 두 사람이 묻혔다라고 결론을 내리게 됐고요. 남자들은 금귀걸이도 하고 이렇게 귀중한 칼을 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연 이 황금보검은 신라산인가 부분은 몇 가지 근거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신라에서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로 첫 번째는 모양, 형태를 들 수 있는데요. 이 칼은 양쪽에 날이 있습니다. 검이라고 하죠. 뭐 단검이라든지 이런 거 양쪽에 날이 있고, 그렇지만 신라의 대부분의 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라고 그럽니다. 뭐 환두대도라는 말이 그런 말인데요. 신라에는 이렇게 양쪽에 날이 있는 검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찾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굉장히 특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으로 만든 그 모양도 한쪽 면에 반원형하고 또 귀 모양의 돌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신라 다른 칼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제작 기술을 들 수 있는데, 금에 이렇게 지금 여기 감입되어 있는 보석들이 석류석하고 유리인데요. 금에 석류석하고 유리를 이렇게 같이 조합하는 경우는 역시 신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형태고요. 세 번째로는 이 착장 방식을 들 수 있습니다. 이걸 허리에 어떻게 차느냐를 들 수 있는데, 신라 칼은 대부분 이렇게 이 다리, 허벅지하고 평행하게 이렇게 찹니다. 그런데 이 황금보검은 발굴 당시의 그 자료를 보면 허리띠와 평행하게 이렇게 찼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반원형 장식하고 귀 모양 장식이 허리띠에 연결하기 위한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라에 있는 칼하고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속의 화금 성분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금이라고 해서 이게 전부 순금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금하고 이제 은이 섞여 있고, 그 외에 아주 미량의 구리가 섞여 있습니다. 신라의 금제품, 뭐 금관이라든지 금귀걸이라든지 이런 유물들을 보면, 분석을 해보면 구리가 1%를 넘질 않습니다. 1%보다도 굉장히 적은 양만 포함되고 있는데, 이 황금보검은 구리가 3%, 4배 또는 3% 정도 이상입니다. 그래서 신라의 금제품에서도 볼 수 없는 합금 성분을 갖고 있고요. 저는 합금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공방의 전통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제작 전통이 달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만들었을까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제작 기술 부분을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금판에 석류석하고 유리를 이렇게 감입한다고 하는데, 감입하는 방법은 클로아존의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클로아 존네 기법은 많은 연구에 의하면 비잔틴 제국에서 발달을 해서 퍼져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중심지가 동유럽, 지금 뭐 흑해 연안 이쪽에서 많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 제작 기술은 이제 동유럽 쪽이 중심인데, 그럼 이 형태, 제가 말씀드린 한쪽에 이런 반원형하고 귀 모양하고 또 아래쪽은 이렇게 사다리꼴로 생겼죠. 이런 형태는 어디서 많이 나오는가 하면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신강 위구르 자치구에 있는 키줄 석굴 벽화에서도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카자흐스탄의 보르보에라는 유적에서도 실물이 이거와 비슷한 실물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더 돌로 만든 석상에도 표현이 돼 있고 무슨 옛날 문헌에도 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런 거를 종합하면 중앙아시아 쪽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유럽의 제작 기술과 중앙아시아의 형태가 결합을 해서 이 황금보검이 만들어졌다라고 생각되고요.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동유럽 사람 제작 장인한테 주문해서 만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들어왔는가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 보검이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 신라로 이어지는 중간 지점에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루트는 알 수 없고요. 다만 이 보검이 나오는 6세기 초 또는 이제 5세기 때 신라 대릉원에 있는 왕실 무덤에 보면 이렇게 서역에 유리 그릇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역시 유리 그릇도 사실은 어떤 루트로 들어왔는지는 잘 모르지만, 유리 그릇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대륙에서 몇 가지 발견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중국을 통해서, 고구려를 통해서 신라로 들어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검도 그런 루트로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외국에서 만들어진 아주 귀중한 보검이 신라에 들어와서 제법 젊은 사람이 죽음으로 해서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이 무덤에 계림노 14호라는 경주에 있는 무덤에 묻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 자료만 가지고 1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고학자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황금보검의 주인은 누구일까요?